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 희생자가 2,100명을 넘었습니다. 맨손까지 동원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2,000여 명의 부상자 가운데 중태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4년제 일반 대학교는 오늘부터 오늘 15일까지, 전문대학교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시 1차 전형 접수를 진행하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은 다른 대학보다 일찍 마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반 차량 엔진에 기름 대신 수소를 100%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엔진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개발한 수소 엔진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99%, 미세먼지는 90% 줄일 수 있으며 대형 트럭이나 건설 장비 등에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바다의 거대 얼음 덩어리 한가운데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육지와 닿아 있는 연안이 아닌 바다 한가운데 얼음 구멍이 생긴 건 이례적인데 우리나라의 겨울철 한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챗GPT 방문자 수가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한 챗GPT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18억 명에 이르면서 정점을 찍은 뒤 6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진 참사로 발생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발생 당시 절체절명의 긴박한 순간을 보여주는 영상도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데요.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지는 담장 사이로 한 남자가 내달립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벽돌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진동을 느껴 건물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건물이 흔들리더니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화면이 온통 먼지에 휩싸입니다. Yesterday we eat like yesterday we eat our dinner and like 5 seconds it's happening. 하늘에서 본 지진 현장, 건물 대부분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간신히 버틴 건물들도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형체만 남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구조 작업이 눈에 띄지만 언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악몽 같던 며칠을 뒤로 한 채 비행기에 오르는 관광객들. 사지를 탈출한다는 안도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걱정과 미안함이 더 큽니다. But we are praying for the people of Morocco. It's very sad. We hope that the communities can recover as well.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지진 피해.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과 함께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모로코 지진 참사 피해 현장에는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계속 다가오면서 생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잔해 속에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실려 나옵니다. 군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사고 후 이미 3일째.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집니다. والتنفس بنادم ما تعرف التنفس ما لقاش كيفاش يتنفس شي وحدين درنا لهم كيفاش يتنفسوا تعتقناهم وهذوك الاخرين راه ما لقينا كيفاش. 마을이 온통 폐허가 돼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기 어렵지만 슬픔마저 가벼운 건 아닙니다. 부상자가 계속 느는 것도 중상자가 많은 것도 모두 부담입니다. بالطبع كيكون الضغط دائما الكوارث كيكون الضغط لان العدد ديال المصابين كيكون كثير. مثلا من البارح في 12 الليل كان عدد المصابين يتوافد بكثره على المركز الطبي المتقدم. 병원 밖에는 헌혈하러 온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I'd even think twice. We just run to here because it's one of the main thing that as a citizen is to help each other, especially like on conditions where there's people who are dying or 갈 곳 잃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텐트촌.
텐트라도 있는 게 다행이지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Tout ce qui nous manque, que du pain. Maintenant, ils sont en train de nous installer pour faire du pain et de l'eau et de l'électricité. 국제사회는 앞다퉈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모로코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이 재난평가팀을 파견해 필요한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도 비극적인 시기에 모두의 도움이 모로코를 지탱하기를 기원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네, 가을이 시작하는 9월은 한여름처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외선도 강해서 피부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야외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좀 많이 덥긴 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선선해서 아이랑 여기저기 이제 많이 돌아다니기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초가을 야외 활동에는 강한 자외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월별 자외선 지수를 분석해봤습니다. 5월부터 자외선이 강해지기 시작해 7, 8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을에는 점차 약화하지만 초가을인 9월까지는 높음 단계가 유지됩니다. 특히 가을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 두께가 1년 중 가장 얇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 시간당 자외선 노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외선에 대한 노출은 가을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노화 촉진하고 하는 그 UV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름과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미나 그 흑자, 보통 자피라고 이야기하는 진해지고 피부층의 콜라겐의 분해가 촉진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한 달 정도는 강한 자외선이 유지되는 만큼 마치 한여름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해빙이 얇아지면서 기존보다 10배 이상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특히 바다 한가운데 구멍이 생긴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우리나라 겨울철 한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북극 해빙의 두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얼음이 얇아지는 건데 점점 색이 짙어지면서 북극해의 중심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음 두께가 1m 미만으로 얇아져 구멍이 생기는 폴리냐 현상입니다. 여름철 북극에서 발생하는 폴리냐는 보통 육지와 닿아 있는 연안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 얼음 구멍이 생긴 것은 이례적인 일로 크기도 기존 폴리냐의 최소 10배에 달합니다. 이번에 생긴 그 폴리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해빙이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의 유입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폴리냐가 발생하면 북극해에 대규모의 구멍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리냐가 대기로 많은 양의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면 이상기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면 제트류가 약해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에 매우 차가운 북극의 공기를 유입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북극의 찬 공기에 노출된 중위도 지역은 일시적으로 그 한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폴리냐로 인해 바다 표면이 더 많이 드러나면서 북극해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폴리냐가 이어지면 북극 해빙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바다뿐 아니라 전 지구 바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네, 오는 25일부터는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와 환자단체는 여전히 맞서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턱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생겼습니다. 집도의가 아닌 의료진이 수술을 이어가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법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신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촬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CCTV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오히려 헌법 소원으로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하여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분들께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수술실마다 CCTV를 달게 됐지만 환자들도 불만입니다. 환자 측에서 CCTV 촬영을 요청해도 응급한 수술이나 전공의 수련 목적 등 6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30일만 보관하도록 한 것도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입니다.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절차가 있잖아, 그죠? 영상 신청을 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절차 기다리는 사이에 30일은 금방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30일은 많이 짧고 최소한 90일은 보존을 해야만이. 복지부는 일단 CCTV 설치 의무를 시행하면서 촬영 수요나 실제 의료기관 부담 등을 살펴보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중년 남성의 절반 이상은 전립선 비대증을 겪으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질환에 효과가 있는 천연 약재를 찾았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50대 이상 중년기에 접어든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에 시달립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겁니다.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남고 특히 숙면을 방해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서너 번씩 잠을 깨다 보니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요. 다음 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치료제가 있지만 성기능 저하라는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천연 약재를 대상으로 전립선 비대증 효과를 실험해봤습니다. 홍삼 한 뿌리에서 0.05g만 추출되는 오일입니다. 연구진은 전립선 비대 증상을 가진 40세 이상 남성 88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홍삼오일 500g 캡슐 2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전립선 증상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는 50.5%,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변을 참기 힘든 느낌인 요절박은 69.2%,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는 65%,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배뇨지혈은 61.5%나 개선됐습니다. 홍삼 오일에 들어있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전립선에 작용해 크기를 줄인 거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특히 기존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해 홍삼 오일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비뇨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더 월드 저널 오브 맨셀스에 실렸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네, 오늘부터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4년제 일반대학교는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전문대학교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시 1차 전형 접수를 진행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는 13일, 연세대와 건국대, 이화여대는 14일에 다른 대학보다 일찍 수시 지원을 마감합니다. 수험생들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존 일반 엔진 차량에 기름 대신 수소를 100%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엔진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상용화된 수소차는 수소 연료전지를 적용한 차량인데 부족한 수소 충전소는 물론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약한 내구성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차량 엔진의 화석 연료 대신 수소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승용차용 수소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한 수소 엔진은 기존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은 물론 성능과 안전성에서 수소 연료전지차보다 유리합니다. 무탄소 수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기존 엔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은 99%, 미세먼지는 90% 줄일 수 있으며 초희박 연소를 통해 후처리 장치 없이도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초희박 연소 기술인데요. 원래 수소가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량보다 보다 많은 양을 활용을 함으로써 높은 열효율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연소가 될 수 있게끔 개발한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수소 엔진을 대형 트럭이나 건설 장비, 발전용 엔진 등에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된 수소 엔진 기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동력원에서 화석 연료를 무탄소 연료인 수소 연료로 바꿀 수 있는 즉각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이라는 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수소 엔진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와 수소 원료 생산 등 인프라 확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 국가에 수출하는 철강업체는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탄소 규제 움직임에 국내 철강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실험실 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쇳물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을 가공할 때 쓰는 에너지를 기존의 석탄 대신 수소로 대체하는 연구입니다. 여기에다 쇳물을 뽑아낼 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공법 개발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게 포스코의 목표입니다. 철강을 생산하는데 CO2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중에 하나인 제철소에서 우선적으로 석탄을 대체해서 수소를 활용함으로써 CO2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전기 고로를 개선한 독자 기술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줄인 철강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품질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를 줄인 자동차용 고급 철강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고객들이 저탄소 제품 니즈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며 결국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동국제강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10%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만 온실가스와 환경 분야에 200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탄소 배출 감축에 사활을 거는 건 글로벌 차원의 탄소 규제 강화와 높아진 보호무역 장벽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은 수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보고해야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철강 산업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도 나서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유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이동수단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실내외 상관없이 정보를 수집해 지도를 만드는 로봇과 물류를 옮기는 자율주행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차량 위에 부착해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입니다.
이동 지점에서 얻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재가공합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지도 제작을 돕는 로봇도 있습니다. 1km를 이동하면 7,000장 넘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지도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센서 정보들을 융합해서 지도를 제작할 때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기에는 그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알고리즘을 고도로 훈련시켜서 지도를 제작하고 검수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야외뿐 아니라 건물 안까지 이동해 짐을 옮기는 자율주행 로봇도 나왔습니다. 관절 같은 부품이 달려서 문턱도 문제없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 전이지만 기술이 더 발달하면 식음료나 우편물을 나르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단 하나 높이 정도 해당하는 15cm 정도를 단차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사가 15도, 20도 되는 그런 심한 경사에서도 자세를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동을 줄이고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챗GPT의 방문자 수가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 8월 챗GPT 웹사이트 글로벌 방문자 수는 약 14억 명으로 전달보다 3% 하락했습니다. 방문자 수는 작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6월 처음 줄어든 데 이어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한 챗GPT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약 18억 명에 이르면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3개월 만에 챗GPT 사이트 방문자 수가 소폭 늘었습니다. 8월 한 달간 미국 방문자 수는 1억 8,500만 명으로 7월에 1억 8천만 명에서 약 0.3% 증가했습니다. (50, 60대) 여성분들은 가사 활동과 황혼 육아 등으로 손목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잦아지면서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병들고 있는 손목에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